해가 서산 너머로 제 몸을 반쯤 숨길 때면 세상은 온통 금빛으로 물들곤 했습니다. 전라남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시골 마을의 시간은 유독 느리게 흘렀어요. 흙먼지 날리는 신장로 끝에 커다란 감나무가 지붕처럼 덮고 있는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순자 할머니와 진돗개 백구의 세상 전부인 공간이었죠.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백구와 함께 시작해 백구와 함께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삐걱거리는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면 백구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 곁에 제 몸을 기대고 앉았어요. 군더더기 하나 없는 새하얀 털에 영리함이 가득한 검은 눈, 쫑긋선 두 귀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할머니에게 전해주는 안테나 같았답니다. 오늘도 해가 곱게 넘어가는구나, 백구야. 할머니의 나직한 목소리에 백구는 대답 대신 크응하고 낮은 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에 제 뺨을 비볐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처럼 그들은 눈빛만으로, 작은 몸짓 하나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평소보다 조금 더디면 기력이 없다는 신호였고, 백구의 꼬리가 미세하게 아래로 처지면 어딘가 심기가 불편하다는 뜻이었죠. 그것이 두 생명이 이 고요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보살피는 방식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책에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느린 걸음에 맞춰 백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보폭을 조절했어요. 마을 정미소 앞을 지날 때면 허리가 굽은 정미소 주인이 웃으며 소리치곤 했습니다. 아이고 할매여, 오늘도 백구랑 마실 나오셨소. 그러면 할머니는 주름 가득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답하곤 했죠. 그럼 우리 강아지 운동시켜야지.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당연한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순자 할머니와 백구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존재였어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백구의 털을 빗겨주었습니다. 윤기나는 흰 털이 저녁 노을을 받아 은은한 금빛으로 빛날 때면 할머니는 깊은 시름도 잠시 잊는 듯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유일한 아들은 도시에 나가 제 가정을 꾸린 지 오래였죠. 명절에나 가끔 얼굴을 비추는 아들 내외보다 사시사철 제 곁을 지키는 이 영특한 동물이 할머니에게는 더 살가운 가족이었습니다. 백구 역시 할머니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백구의 기억이 시작된 순간부터 할머니가 있었고, 백구의 세상은 할머니의 냄새와 목소리, 그리고 할머니가 주는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할머니의 온기가 곧 세상의 안온함이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할머니가 낡은 흑백 텔레비전 앞에 앉으면 백구는 차가운 아랫목이 아닌 온기가 남아있는 할머니의 발치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평화가, 이 온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백구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진리를 이 작은 시골 마을의 평화라고 해서 비켜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찬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 탓이려니 했지만 밤이 깊어지면 기침은 더욱 심해졌죠. 고요한 시골의 밤, 할머니의 방에서는 마치 낡고 바람 새는 풍금처럼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구는 잠에서 깨어 어둠 속에서도 할머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고통스럽게 등을 구부리며 기침을 쏟아낼 때면 백구는 잠든 척 웅크리고 있던 몸을 일으켜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든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듯이 따뜻한 혀로 할머니의 앙상한 손등을 하차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 백구 잠다 깨우네. 할머니는 그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손길에는 예전 같은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그 미세한 차이를 민감하게 알아차렸죠. 할머니의 몸에서 나는 냄새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포근한 흙냄새와 햇볕 냄새 대신 낯설고 씁쓸한 약초 냄새가 섞여났어요. 어느 날 밤 유독 심한 기침 발작 끝에 겨우 숨을 고른 할머니가 어둠 속에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주문처럼 백구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백구야, 혹시라도 이 늙은이가 없어져도 너는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알았지? 백구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과 체념의 기운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백구는 낑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야.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니께 꼭 사람 조심해야 한다. 할머니는 마치 유언처럼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구의 경계심은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낯선 택배 차량이 집 앞에 서기만 해도 맹렬히 지저댔고 가끔 마을을 지나가는 외지인을 보면 낮은 경계음을 내며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고 섰죠.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할머니의 그 불길한 속삭임 이후 더욱 강하게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백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주인이 사실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을요. 그저 다가올 이별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느끼며 매일 밤 낡은 풍금 소리 같은 할머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른 전형적인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기력 없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마당으로 나선 것은 간밤에 널어두었던 곶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였어요. 올해는 곶감색이 참 곱구나. 할머니가 주렁주렁 매달린 곶감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는 억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죠. 할머니의 몸은 힘없이 옆으로 기울어지더니 마당 한가운데에 쿵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툇마루 밑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백구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을 마주했죠.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할머니. 백구는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에게 달려가 얼굴을 핫고 코로 툭툭 치며 일어나라고 재촉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싸늘한 침묵. 그제야 백구의 온몸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백구는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이 떠나갈 듯한 절박하고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담벼락 너머 밭을 매던 옆집 이웃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담장 너머를 들여다보았고 사색이 되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곧이어 마을은 순식간에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구의 생애 처음 듣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마을의 공기를 찢으며 다가왔습니다. 삐용삐용하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하얗고 커다란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119 구급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낯선 제복의 사람들이 다급하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백구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다가오는 위협이라 판단하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죠. 하지만 구급대원은 백구를 한쪽으로 거칠게 밀쳐내고는 쓰러진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다급했고
그들의 대화는 백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로 가득했습니다. 곧이어 할머니의 몸이 하얀 천이 깔린 바퀴 달린 침대에 실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구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떻게든 할머니 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구급차의 뒷문이 닫히려는 순간 한 대원이 백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저리 가. 쾅! 차가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백구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백구는 닫힌 문을 향해 앞발로 긁고 머리로 들이받으며 필사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할머니를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했죠. 그러나 구급차는 매정하게 엔진 소리를 높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놓칠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구급차를 뒤쫓아 달리기 시작했어요. 시골길을 벗어나 아스팔트 신장로로 접어든 차는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백구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흐릿해지는 구급차의 뒷모습과 멀어져 가는 사이렌 소리를 필사적으로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다리가 어찌 기계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구급차는 마을 어귀의 큰 고갯길을 넘어 순식간에 시야에서 점으로 변하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백구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폐의 고통보다 더 큰 절망감이 심장을 짓눌렀어요. 차가 사라진 텅 빈 길 위에는 싸늘한 바람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세상 전부였던 존재가 눈앞에서 속절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백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할머니가 사라진 길의 끝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화롭던 노을의 기억은 간데없고 차갑고 공허한 절망만이 백구의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사라진 아스팔트 길 위, 백구의 세상은 소리를 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심장을 찢던 사이렌 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이명과도 같은 적막이었죠. 폐가 터질 듯 거친 숨을 몰아쉬던 백구의 움직임이 멎었을 때 비로소 세상의 다른 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 하지만 그 모든 소리는 공허한 배경음에 불과했어요. 백구의 온 신경은 오직 하나의 소리, 할머니의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구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희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돌아갈 곳이 그곳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납덩이라도 매단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온 집은 낯설다 못해 스산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햇살은 따스했지만 그 온기는 백구의 시린 마음까지 데우지는 못했죠. 할머니가 쓰러졌던 자리에는 아직도 그날의 소란스러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낯선 발자국들과 함께 할머니가 떨어뜨린 낡은 호미가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아침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백구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의 의식을 시작했죠. 먼저 할머니의 냄새가 가장 짙게 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자리, 그곳에 코를 박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은 남아있는 할머니의 포근한 채취가 마치 할머니가 잠시 마실이라도 나가신 것처럼 백구를 안심시키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냄새 아래에는 씁쓸한 약초 냄새와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의 낡은 옷가지가 담긴 옷장을 앞발로 긁어보기도 하고 할머니가 쓰시던 경대를 콧등으로 밀어보기도 했습니다. 돌아와 달라는 무언의 시위였죠.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고요함은 백구를 짓눌렀습니다. 정오가 되자 옆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흘러왔고
그 냄새는 텅 빈 백구의 위장을 아프게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식욕은 없었습니다. 부엌의 밥그릇은 이틀 전 할머니가 챙겨주신 그대로 남아 말라붙어 있었고 물그릇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그날 아침에 멈춰 있었습니다. 결국 백구는 다시 대문 밖 할머니의 지정석이었던 평상 아래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지나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탄 버스가 마을 어귀에 서지 않을까, 혹시라도 낯익은 실루엣이 저 길모퉁이를 돌지 않을까. 백구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도 잠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 할머니를 놓치기라도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뜬 눈으로 하루를 보내고 별이 총총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의 냉기는 더욱 혹독했어요. 백구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할머니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온기와 채취의 의지에 불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는 구급차의 붉은 경광등이 쉴 새 없이 번쩍였고 그 빛 사이로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튿날 오후가 되어서였습니다. 며칠간의 굶주림과 불안감으로 백구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죠. 그때 마을길 저편에서 들려오는 낯선 엔진 소리에 백구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경운기도 트럭도 아니었어요. 매끈하고 조용하게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소리. 백구는 반사적으로 평상 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희망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심장에서 타올랐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오시는 걸까?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 준비를 하며 차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린 것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냄새, 아파트의 냄새, 자동차의 냄새를 온몸에 묻힌 남자와 여자. 할머니의 아들 영수 씨와 그의 아내였습니다. 백구의 꼬리는 힘없이 아래로 처졌습니다. 희망은 순식간에 실망으로, 그리고는 깊은 경계심으로 바뀌었죠. 백구야, 아이고 이 녀석.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집은 잘 지키고 있었어? 영수 씨가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며 다가왔지만 백구는 크르릉 낮은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들이 올 곳이 아니라는, 이 집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명백한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영수 씨 내외는 그런 백구의 모습에 잠시 서운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백구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더 안 좋으시대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는데 어떡하죠? 일단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는 수속부터 밟고 집은 또 어떡하고 저 녀석은. 영수 씨는 텅 빈 방을 둘러보며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에 머물렀어요. 몇 년 전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어린 백구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놈 하나 보고 시골에서 버티셨는데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죄책감과 현실적인 고민이 뒤섞인 무거운 공기가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백구를 위해 마당 한쪽에 최고급 사료를 부어주고 깨끗한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릇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은 백구에게는 돌멩이나 마찬가지였죠. 백구는 그저 그들이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고 할머니의 흔적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백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곧 자신을 이곳에서 떠나게 하리라는 것을. 반나절 동안의 부산스러운 정리 끝에 영수 씨 내외의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백구를 자신들의 아파트로 데려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죠. 영수 씨가 낡은 목줄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백구야, 가자. 여기서 너 혼자 굶어 죽을 수는 없잖니. 응? 가서 얌전히 있으면 나중에 할머니 오시면 다시 오자.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지만 백구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죠. 백구는 이빨을 드러내며 저항했지만 며칠을 굶어 쇠약해진 몸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목줄이 채워졌고 백구는 저항을 포기한 채 차 뒷좌석에 실리고 말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백구는 차창에 얼굴을 붙이고 빠르게 멀어지는 집을, 그리고 자신의 온 세상이었던 마을의 풍경을 눈에 새겼습니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지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세상의 풍경은 무서운 속도로 뒤로 흘러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이었어요. 좁은 공간에 갇힌 백구는 멀미와 공포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휴게소로 들어섰습니다. 영수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병원과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시작했고 그의 아내는 멀미하는 듯 보이는 백구에게 물이라도 먹이려고 뒷좌석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녀는 백구가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문틈을 막고 있었지만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 네. 어머니. 네, 지금 가고 있어요. 그녀가 잠시 방심하며 통화에 집중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백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죠. 백구는 스프링처럼 몸을 튕겨 여자의 팔과 차문 사이의 좁은 틈을 번개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보, 백구가 도망가요. 백구야. 아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놀란 영수 씨가 휴대폰을 내던지다시피 하고 달려왔지만 백구는 이미 주차된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위험해. 두 사람의 절박한 외침이 휴게소에 울려 퍼졌지만 백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 돌아가야 한다. 그 일념뿐이었습니다. 백구는 휴게소 건물 뒤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숲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달리고 빽빽한 나무들 사이를 헤집으며 깊숙이, 더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백구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는 자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고독한 추격자이자 운명에 맞서는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휴게소 뒷산을 넘자 백구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풀과 흙의 부드러운 감촉 대신 발바닥에 와닿는 것은 차갑고 딱딱한 아스팔트와 보도블록뿐이었죠. 시야를 가득 메우던 푸른 산과 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회색빛 시멘트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그 건물들은 마치 거인들의 묘비처럼 길 잃은 백구를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도시는 더욱 낯선 얼굴로 돌변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은은한 달빛이 아닌 수만 개의 인공적인 조명이었습니다. 현란하게 깜빡이는 네온 사인, 도로를 메운 자동차들의 전조등과 후미등, 건물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형형색색의 불빛들. 그 모든 빛은 백구의 눈을 어지럽혔고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려 도시 전체를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소음이었습니다. 시골의 밤이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 소리로 채워졌다면 도시의 밤은 온갖 기계들의 굉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귀청을 찢을 듯한 자동차 경적 소리,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공사 소음, 밤하늘을 가르는 구급차와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
그 모든 소음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방향 감각을 상실한 백구를 사정없이 집어삼키려 들었습니다. 백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냄새, 집의 냄새는 이 지독한 배기가스와 하수구 냄새, 그리고 수많은 낯선 사람들의 채취에 묻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백구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버린 작은 생명체처럼 무력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어폰을 낀 채 혹은 스마트폰 화면에 코를 박은 채 백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겁에 질려 도움을 구하는 듯한 백구의 눈빛을 알아채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차갑고 무관심한 익명의 군중 속에서 백구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사흘 가까이 이어진 굶주림은 이제 단순한 허기를 넘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갉아먹는 듯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백구는 본능에 이끌려 음식 냄새가 새어나오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식당들에서 내놓은 검은 비닐봉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역한 냄새와 함께 희미한 음식물 냄새가 풍겨나왔죠. 백구가 조심스럽게 한 비닐봉지를 물어뜯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번뜩이는 6개의 눈동자가 나타났습니다. 흐르르릉. 목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위협적인 소리. 털은 비에 젖어 떡처럼 뭉쳐 있었고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난 들개 3마리가 유령처럼 나타나 백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이 골목의 무법자이자 주인이었고 백구는 그들의 식량을 넘보는 파렴치한 침입자였습니다. 무리의 대장으로 보이는 한쪽 눈이 짓물러진 거대한 누렁이가 이빨을 완전히 드러낸 채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그 모습은 당장이라도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한 살기로 가득했죠. 백구는 할머니 곁에서 자라며 단 한 번도 다른 개와 목숨을 걸고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는 막다른 벽이었고 여기서 밀려나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 두려움은 곧 생존을 향한 처절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백구는 몸을 낮추고 뼈를 울리는 듯한 깊은 경고음을 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늠름한 골격과 꽉 담은 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강렬한 눈빛은 자신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대치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누렁이가 땅을 박차고 벼락같이 덮쳐들었습니다. 백구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치명적인 공격을 피했지만 날카로운 송곳니가 옆구리를 스치며 살점이 찢겨나갔습니다. 훅 끼치는 피비린내와 함께 불에 댄 듯한 고통이 전해져 왔죠. 하지만 백구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상대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고 2마리의 개는 비명과 으르렁 소리를 내며 흙바닥 위를 뒹굴었습니다. 나머지 2마리도 가세하여 백구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백구는 옆구리와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오직 눈앞의 적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결국 백구는 누렁이의 귀 한쪽을 힘껏 물어뜯었고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는 틈을 타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습니다. 절뚝거리며 피를 흘리는 채로 백구는 다시 어두운 골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리의 첫 번째 법칙, 약한 자는 먹힌다는 진리를 온몸에 피로 새긴 밤이었습니다. 싸움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찢어진 옆구리와 다리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백구는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허겁지겁 목을 축이고 안전하게 쉴 곳을 찾아 비틀거리며 헤맸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백구에게 단 한 뼘의 안전한 공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웅크리자 경비원이 달려와
빗자루를 휘둘렀고 24시간 편의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려 하자 아르바이트생이 소리를 지르며 물을 뿌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백구는 그저 위험하고 더러운 짐승, 당장 쫓아내야 할 불결한 존재일 뿐이었죠. 한참을 헤맨 끝에 백구는 철거를 앞둔 재개발 구역의 폐허 더미에서 겨우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과 뜯겨나간 문짝, 깨진 유리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곳. 그곳은 인간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진 마치 세상의 무덤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백구는 그 중에서도 비바람을 겨우 막아줄 만한 버려진 냉장고 스티로폼 박스 안으로 힘겹게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스티로폼의 감촉이 상처 입은 몸에 소름 끼치게 와닿았습니다. 웅크리고 누워 고통스러운 숨을 내쉬자 춥고 배고픈 현실 위로 거짓말처럼 할머니와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따사로운 봄날 함께 쑥을 캐러 갔던 들판의 흙냄새. 할머니가 우리 백구 장하다 라며 등허리를 힘껏 두드려 주시던 그 투박하지만 정겨운 손길. 겨울밤 뜨끈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있으면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구성진 자장가. 그 모든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차갑고 어두운 현실뿐. 따뜻했던 과거와 잔인한 현실의 간극은 백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백구의 검은 눈망울에서 결국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사무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거대하고 냉혹한 도시의 가장 후미진 구석, 버려진 스티로폼 관 속에서 백구는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슬픔을 억누르며 밤새도록 흐느껴 울었습니다. 도시의 첫날 밤은 그렇게 백구의 피와 눈물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잿빛 도시의 아침은 희망 대신 냉기를 품고 밝아왔습니다. 밤새 끙끙 앓던 백구는 굳어버린 몸을 힘겹게 일으켰죠. 옆구리와 다리의 상처는 욱신거렸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유일한 연료였습니다. 백구는 이제 무작정 헤매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 거대한 미로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필요했어요. 백구의 나침반은 바로 그의 코, 세상의 모든 냄새를 기억하고 분해하는 경이로운 후각이었습니다. 백구는 눈을 감고 온 신경을 코끝에 집중했습니다. 수억만 개의 분자로 쪼개진 공기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익숙한 냄새의 가닥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쑤시는 날이면 읍내 한약방에서 다려온 약을 드시곤 했습니다. 그 약에서는 늘 흙냄새와 나무뿌리 냄새가 뒤섞인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났었죠. 또 할머니가 장에 가실 때면 할머니의 몸빼 바지에서는 언제나 생선 비린내와 쿰쿰한 젓갈 냄새가 배어오곤 했습니다. 백구는 그 기억 속 냄새들을 단서 삼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냄새의 지도를 따라가는 탐정처럼 백구는 도시의 거리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질비한 번화가를 지나고 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마침내 그의 코가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약초와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 있는 곳. 거대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백구의 심장이 희미한 희망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눈앞에 펼쳐진 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백 개의 점포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이 속에서 할머니의 흔적을 찾는 것은 거대한 강물 속에서 아주 작은 조약돌 하나를 찾는 것만큼이나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백구는 포기하지 않고 냄새의 근원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시장을 헤매는 동안 굶주림은 다시 백구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리고 눈앞이 흐릿해질 무렵 백구의 코끝을 자극한 것은 진한 돼지뼈 국물 냄새였습니다. 홀린 듯이 냄새를 따라가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순대 국밥집이 나타났습니다. 백구는 가게 앞을 떠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안을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앙상하게 마른 채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백구를 발견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겠지만 백구의 눈빛에는 다른 들개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품위가 서려 있었죠. 아이고, 저런 뉘집개인데 저리 헬쑥해졌을까? 가만 있어봐라. 아주머니는 잠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뚝배기 그릇에 살코기가 붙은 뼈다귀와 남은 국밥 건더기를 가득 담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뒤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멀리서 주인이라도 잃어버렸나 보구나. 쯧쯧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라. 백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닌 다른 이가 주는 음식. 할머니의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음식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와 며칠 동안 이어진 지독한 굶주림은 결국 경계심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백구는 허겁지겁 그릇에 코를 박고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위에 들어온 따뜻한 음식은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백구를 짠한 눈으로 바라보며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하고 등을 몇 번 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백구는 아주머니의 손길에서 할머니의 투박한 온기를 느끼며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로 옆 생선 가게에서 장사를 하던 남자가 그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온 것입니다. 아이고, 김 사장.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더러운 들개한테 밥을 주면 이 동네의 개들이 다 꼬일 거 아냐. 장사 다 망치려고 작정했어? 허이. 썩 꺼져, 이놈의 개새끼야. 그는 자신의 가게 앞에 있던 양동이에 비린내 나는 물을 백구를 향해 사정없이 끼얹었습니다. 차갑고 역한 물벼락을 맞은 백구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작은 온기는 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공포와 배신감만이 남았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래? 라며 말렸지만 남자는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빗자루까지 들고 위협했습니다. 백구는 절뚝거리며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친절과 냉혹함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살아남기란 외줄타기보다 더 아슬아슬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생선 가게에서의 소동은 백구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 더럽고 사나운 개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청 유기견 단속반의 트럭이 시장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물에 젖은 채 절뚝거리며 인파 속에 숨어있던 백구는 제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트럭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올가미가 들려 있었죠. 백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이 자신을 옥죄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저들에게 붙잡히면 다시는 할머니를 볼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기 있다. 흰색 진돗개. 포위해. 한 남자가 손가락으로 백구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백구는 몸을 돌려 반대편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서란 말이야. 단속반원들의 고함 소리가 등 뒤를 쫓았습니다. 백구는 생존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사람들 다리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가고 좌판에 진열된 채소 상자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어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백구는 절망하는 대신 자신의 앞에 놓인 1미터 남짓한 담벼락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뒷산을 뛰어놀던 기억, 그때의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백구는 땅을 박차고 있는 힘껏 도약했습니다. 며칠을 굶고 부상까지 입은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백구의 몸은 가볍게 날아올라 담벼락 위로 사뿐히 착지했습니다. 담벼락 너머는 허름한 주택가였습니다. 백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좁은 골목길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단속반원들의 아쉬워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구는 한참을 더 달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이르러서야 겨우 멈춰 섰습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고 온몸은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이제 백구는 단순히 길을 잃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림과 싸워야 하고 거리의 다른 개들과 싸워야 하며 이제는 인간 사냥꾼들로부터도 도망쳐야 하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단속반과의 숨막히는 추격전은 백구의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소진시켜버렸습니다. 덧난 상처의 고통과 극심한 허기, 그리고 온몸을 짓누르는 정신적 피로감. 백구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던 백구는 어느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공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곳의 벤치 아래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흐릿하게 빙글빙글 돌았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희미해져가는 의식의 저편에서 백구는 자신을 향해 손을 내미는 할머니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때 가냘프지만 맑은 목소리가 백구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아빠, 아빠, 이리 와보세요. 저기 엄청 예쁜 강아지가 쓰러져 있어요. 많이 아픈가 봐요. 분홍색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지나던 7살배기 소녀, 민지가 아빠를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민지의 아빠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백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온몸이 흙과 피로 더러워져 엉망이었지만 그 본래의 모습이 얼마나 늠름하고 기품 있는 진돗개였을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고통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사람을 향해 조금의 적의도 드러내지 않는 깊고 슬픈 백구의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어. 우선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 할 것 같아. 아내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담요로 백구의 몸을 감싸 안아 자신들의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백구는 저항할 기력조차 없었죠. 그들의 집에서는 좋은 비누 냄새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감도는 공간이었어요. 아버지는 동물병원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능숙하게 백구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양가 높은 고기 수프를 끓여 식혀서 가져왔고 어린 민지는 괜찮아.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라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백구의 곁을 지켰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전함과 조건 없는 보살핌. 낯선 곳이었지만 백구는 그들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일단 살아남는 것이 먼저라고 본능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극진한 보살핌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백구는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했죠. 상처는 깨끗하게 아물었고 윤기를 잃었던 털에서는 다시 새하얀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백구에게 해피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민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해피에게 달려와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인형들을 가져와 백구의 앞에 늘어놓고 함께 놀자고 조르기도 했죠. 아버지는 푹신푹신한 최고급 방석과 반짝이는 가죽 목걸이를 사왔고, 어머니는 백구를 위해 영양까지 고려한 수제 간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온통 백구를, 아니 해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어떤 유기견이라도 평생을 꿈꿀 법한 사랑으로 가득한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마음은 두꺼운 얼음장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애정을 쏟아부어도 백구는 결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공을 던지면 그저 공이 굴러가는 것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 뛰어가 물어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해피 손 하며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빤히 쳐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려버렸죠. 그의 시선은 항상 늘 현관문과 창밖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달려나갔다가 택배기사나 배달원의 모습임을 확인하고는 실망한 채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해피는 왜 나랑 안 놀아줘? 내가 싫은가 봐.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백구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이 착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친절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할머니에 대한 배신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백구의 심장은 여전히 백구로서 할머니를 향해서만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락한 행복은 자신이 누려서는 안 될 도둑질한 행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백구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집은 자신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 이 온정은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결심을 굳힌 것은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며 웃음꽃을 피우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 속에서 백구는 완벽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저 웃음소리에 낄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들기를 기다렸죠. 자정이 넘어 세상이 고요해졌을 때 백구는 방석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현관문으로 다가가 웅크리고 앉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기회는 의외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늦은 밤 회사에 두고 온 서류를 가지러 잠시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문단속을 철저히 했겠지만 금방 돌아올 생각에 현관문 잠금 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나섰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작은 틈이 생긴 것을 백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좁은 틈으로 코를 밀어넣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유령처럼 소리 없이 집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털을 스쳤습니다. 백구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구해준 가족의 집 현관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넘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짧은 작별 인사를 건넨 백구는 다시 차갑고 어두운 도시의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정한 세상 속으로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선택. 그것이 어떤 고통과 시련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만이 할머니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백구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 그의 여정에는 되돌아갈 다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이었습니다. 따뜻했던 안식처를 제 발로 박차고 나온 백구의 세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겪었던 고통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와 굶주림이었다면 지금의 고통은 명백한 상실감과 스스로 선택한 길에 대한 처절한 대가였어요. 그 온화한 가족의 얼굴과 특히 자신을 해피라 부르며 따르던 어린 소녀의 맑은 눈망울이 떠오를 때마다 백구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파편이 박히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락함은 달콤한 독과 같아서 자신을 영원히 할머니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시 시작된 거리의 삶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백구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깨끗하게 치료되었던 상처는 굳은 비와 더러운 흙탕물에 다시 덧나기 시작했고, 한때 눈처럼 희고 풍성했던 털은 기름과 먼지에 찌들어 볼품없는 회색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모습은 누구도 걸음을 멈추고 돌아볼 만한 품이 있는 진돗개가 아니었어요. 그저 도시의 수많은 굶주린 생명체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음식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식당 근처에만 가도 사람들은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며 쫓아냈고, 쓰레기통을 차지하기 위한 다른 들개들과의 경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싸움을 피하지 않았어요. 살아남기 위해, 할머니에게 돌아가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고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싸움과 굶주림은 그의 강인했던 몸과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도시의 소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찾아 헤매다 지쳐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꿈속에서조차 그는 끊임없이 달리고 있었죠. 결국 운명의 날은 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우에 백구는 변변한 음식은커녕 마른 잠자리 하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체온은 위험할 정도로 떨어졌고 며칠간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위장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를 피하기 위해 찾아 들어간 낡은 버스 정류장 의자 밑 그곳이 자신의 마지막 장소가 되리라 직감했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백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아궁이 앞에서 고구마를 구워주시던 할머니, 자신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던 그 주름진 손길. 바로 그때 끼익하는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백구의 눈앞에 하얀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시청의 유기견 단속 차량이었죠. 이전 같았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겠지만 지금의 백구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감각하게 차에서 내리는 두 명의 단속 반원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번에 시장에서 놓쳤던 그놈 아냐? 꼴을 보니 아주 맛이 갔구만. 독이 바짝 올라서 담벼락도 타넘더니 꼴 좋다. 그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백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올가미가 목에 채워지는 것을, 자신의 몸이 무력하게 질질 끌려 차가운 철제 케이지 안으로 던져지는 것을 가저 멍하니 받아들일 뿐이었어요. 쾅 하고 닫히는 철문 소리는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트럭 안, 다른 개들의 공포에 찬 신음소리를 들으며 백구는 이것이 자신의 길고 외로웠던 여정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구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시립동물보호소였습니다. 그곳은 생명의 종착역이자 절망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공간이었죠.
백구는 나십삼이라는 차가운 이름표가 달린 좁은 철창 안에 갇혔습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수백 마리의 개들의 울음소리는 거대한 소음의 벽이 되어 백구를 짓눌렀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배설물 냄새는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웠어요. 백구는 철창 가장 깊숙한 구석, 빛이 들지 않는 곳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감각을 닫아버렸죠. 직원이 시끄럽게 밥그릇을 채워주어도 물그릇을 갈아주어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스로 살아있는 화석이 되기로 결심한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 철창에서는 늙은 shepherd 한 마리가 매일같이 기침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 조용히 숨을 거두고 직원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백구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 또한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감했습니다. 희망은 독이었다. 기다림은 고문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식이라고 백구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백구의 철창 앞으로 한 남자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이 보호소의 공중보건수의사 박지석이었습니다. 그는 수의사라는 직업에 더 이상 어떤 사명감도 느끼지 못하는 번아웃 직전의 상태였어요. 매일같이 안락사를 집행하고 주인에게 버림받은 동물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일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기계처럼 새로 입소한 개들의 목록을 들고 무표정하게 복도를 걷고 있었죠. 그러다 그의 눈길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앉아있는 백구에게 머물렀습니다. 다른 개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 공포에 질려 아첨하듯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두려움에 사납게 지저대지도 않는 그저 거대한 슬픔 그 자체가 되어버린 듯한 존재감. 지석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철창 사이로 백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죠. 그 텅 비어버린 듯한 눈동자 속에서 지석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그 깊은 침묵 속에는 오히려 너무나도 강렬해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어떤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촛불이 꺼지기 직전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위태롭고도 숭고한 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석의 잿빛 마음속에 아주 오랜만에 잊고 지냈던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호기심이었으며 어쩌면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석은 출근하자마자 나십삼 철창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 고요한 진돗개. 그는 다른 직원들에게 상태가 안 좋으니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는 백구를 자신의 진료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에도 백구는 지석의 손길에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듯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모습은 지석의 가설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었죠. 외부와 차단된 조용한 진료실. 지석은 딱딱한 진료대 대신 차가운 바닥에 자신도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의료기기도 사용하지 않은 채 그저 백구와 눈을 맞추며 조용히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아닌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상담가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많이 힘들었지? 어디서부터 그 먼 길을 온 거니? 백구는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의 한 점을 응시할 뿐이었죠. 지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백구의 다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가 밤새 생각했던 핵심적인 단어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 기억나니? 너의 따뜻한 집.
그 단어에 미동도 없던 백구의 귀가 아주 살짝, 정말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석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다음 단어를 꺼냈습니다. 산책 좋아했니? 누구랑 같이 갔어? 이번에는 백구의 콧등이 살짝 실룩거렸습니다. 기억 속의 냄새를 맡으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지석은 거의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할머니니? 할머니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울려 퍼지는 순간,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처럼 굳어있던 백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지석의 눈을 정면으로 아주 깊이 응시했습니다. 그 검고 깊은 눈동자 안에는 수만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슬픔, 원망,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 그 눈빛은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는 거죠?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백구의 눈가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석은 그 눈물을 보고 이게 영혼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요양병원 302호실. 순자 할머니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약물과 영양주사로 겨우 유지되고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시골집의 백구 곁을 떠돌고 있었죠. 담당 간호사인 이지은 씨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지은은 다른 간호사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녀는 환자를 단순히 병명이나 차트 번호로 기억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대하려 노력하는 이제 막 열정이 넘치는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순자 할머니의 머리를 빗겨주고 손을 주무르며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창밖에 목련이 활짝 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부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곤 했죠. 우리 백구 비 맞으면 안 되는디 밥은 누가 주나. 다른 선배 간호사들은 김순자 할머님, 또 선망 증세 시작되셨네. 안정제 준비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중얼거림은 혼란스러운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애끓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기도 했지만 이 간호사,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교과서대로만 생각해라는 핀잔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답답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할머니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뿐이었죠. 보호소로 돌아온 지석은 백구의 공고 기간이 겨우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세상에 이 이야기를 알리는 것이었죠. 그는 보호소의 SNS 홍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 지혜 씨에게 다급하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촬영의 모든 과정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백구를 철창 안에 불쌍한 유기견으로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구를 야외 격리장, 햇살이 드는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혜 씨, 이 아이를 동정의 시선으로 찍지 말아주세요. 존엄함을 담아주세요. 시련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한 영혼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해요. 특히 저 눈빛, 클로즈업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잡아주세요. 지석은 직접 최고급 육포를 가져와 백구의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백구는 먹지 않았지만
잠시 고개를 들어 냄새를 맡는 그 찰나의 순간, 수만 가지 감정이 담긴 그의 얼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날 밤 지석은 퇴근도 잊은 채 사무실에 남아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배경음악 하나, 자막 한 줄까지 수십 번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여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을 지키려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저희는 이 아이가 자신을 세상의 전부로 여겨준 나이든 가족의 냄새를 쫓아 수백 리의 멀고 험한 길을 홀로 왔다고 믿습니다. 이 고귀한 여정이 차가운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혹시 당신이 이 아이가 목숨 걸고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인가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지석은 떨리는 손으로 게시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수억 개의 정보가 떠다니는 거대한 인터넷 우주를 향해 던지는 간절한 기도이자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지석이 띄운 희망의 편지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거대한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떠다니는 작은 돛담배처럼 보였습니다. 조회수는 2자리를 넘지 못했고 반응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 작은 돛담배는 밤이 깊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바람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동물 애호가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공유의 물결이 점차 파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눈빛 좀 보세요.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제가 다 눈물이 나네요. 부디 가족을 찾기를. 사람들의 순수한 공감과 연민은 그 어떤 광고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상황은 극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구독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대형 동물 관련 SNS 페이지의 운영자가 이 사연을 올해 가장 슬프고 위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소개하면서 영상은 그야말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습니다. 수천, 수만, 그리고 마침내 수십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창은 전 세계의 언어로 된 응원의 메시지와 눈물 이모티콘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반려견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백구의 사연에 자신을 투영했고, 백구는 더 이상 나13이라는 번호표를 단 유기견이 아닌 시련에 맞서는 충견의 상징이자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백구의 여정을 추적하는 지도를 만들기도 했고, 어떤 작가는 백구를 주인공으로 한 짧은 시를 써서 올리기도 했죠. 온라인 세상은 온통 백구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파동은 마침내 가장 닿아야 할 곳에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닿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야간 근무에 지쳐있던 간호사 이지은 씨. 그녀는 휴게실 소파에 잠시 기댄 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피곤에 절어 흐릿했던 그녀의 눈이 한 영상 앞에서 번쩍 뜨였습니다. 할머니를 찾아 수백 리, 어느 진돗개의 위대한 여정. 처음에는 그저 흔한 감동 스토리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상 속 햇살 아래 앉아있는 진돗개의 모습, 그 깊고 슬픈 눈빛, 그리고 자막으로 떠오르는 할머니라는 단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매일같이 창밖을 보며 애타게 백구야, 내 강아지를 부르던 김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강렬하게 겹쳐졌습니다. 아니야, 설마.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어. 지은은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개의 모습이, 특히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눈빛이 며칠 전 자신이 진료실 앞에서 우연히 보았던 순자 할머니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영상을 들고
곧장 선배 간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배님, 이것 좀 보세요. 302호 김순자 할머님, 그 할머니가 찾던 개가 이 아이가 아닐까요? 선배는 처음에는 김 간호사 또 오버하기는이라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영상을 보고 나서는 어머 세상에 닮은 것 같기도 하고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타이밍 좋게 혹은 나쁘게 순자 할머니의 아들인 영수 씨가 잔뜩 지친 얼굴로 어머니의 면회를 위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웠습니다. 헛된 희망을 줬다가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괜한 소란을 피웠다고 혼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만에 하나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영수 씨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님, 잠시만요. 정말 죄송한데 아주 잠시만 시간 좀 내주세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부디 이 영상을 한 번만 봐주세요. 영수 씨는 낯선 간호사의 다급한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마지못해 그녀가 내민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고 화면 가득 백구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 씨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경풍이 든 것처럼 부들부들 떨렸고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의 개. 더럽고 수척해졌지만 저 영리한 눈빛, 저 굳게 담은 인매, 저 쫑긋 선 귀.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이 휴게소에서 잃어버리고 죄책감 속에서 애써 잊으려 했던 어머니의 삶의 이유였던 바로 그 백구였습니다. 백구야 살아있었구나. 영수 씨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둑이 터진 듯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지독한 죄책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서 떨어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상 하단에 적힌 희미한 희망의 등대와도 같은 그 번호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눌렀습니다. 네, 시립동물보호소 수의사 박지석입니다. 저 방금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 하얀색 진돗개 우리 백구 맞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단순한 떨림을 넘어 격렬한 오열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석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간의 초조함과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그는 영수 씨를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백구의 특징, 잃어버린 장소와 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모두들, 우리가 해냈어요. 지석의 외침에 보호소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동료 직원들과 봉사자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눴죠. 하지만 그 환희의 순간은 영수 씨의 다음 말에 곧바로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백구를 데리고 저희 어머니께 가야겠습니다. 우리 백구를 보면 어머니가 분명. 그의 들뜬 목소리에서 지석은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해야만 했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만남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아니나 다를까
영수 씨가 이 기쁜 소식을 주치의에게 전하자마자 돌아온 것은 축하가 아닌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보호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환자분은 지금 작은 자극에도 위험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감정이 격해지시면 혈압이 급상승해서 심정지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도박입니다. 의사로서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주치의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사로서 당연한 말을 하고 있었지만 영수 씨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게다가 병원 전체에 적용되는 외부 동물 출입 금지 규정은 그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철옹성이었습니다. 기적의 문고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그 문이 거대한 자물쇠로 잠겨버린 것입니다. 영수 씨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일렀습니다. 백구의 사연에 함께 울고 웃었던 2명의 젊은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지석은 보호소에 하루 휴가를 내고 직접 요양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지은, 그리고 절망에 빠진 영수 씨와 함께 주치의의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료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주치의는 팔짱을 낀 채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죠. 그들은 더 이상 감정에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지석은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동물 매개 치료가 노인성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국내외 최신 연구 논문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 행위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할머님의 상태는 약물만으로는 호전되기 어려운 삶의 의지 자체가 소진된 상태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이 깊은 유대를 가진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그 어떤 약물보다도 강력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시켜 환자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석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이어 지은이 간호 기록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할머니의 바이탈 기록입니다. 백구와 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유일하게 외부 자극에 반응하시는 순간은 무의식적으로 백구의 이름을 부르실 때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선망이 아니라 할머니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저희가 그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두 젊은이의 철저한 준비와 진심 어린 호소에 철옹성 같던 주치의의 표정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인 영수 씨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잘못될 시 병원에는 어떠한 법적, 도의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쓰겠습니다. 제발 제발 제 어머님께, 그리고 평생을 어머니만 바라보고 살아온 저 충직한 생명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치의는 눈을 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의사로서의 원칙과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 사이에서 그는 격렬하게 갈등하고 있었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제 모든 지시를 따라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도 같은 아슬아슬한 합의였습니다. 만남은 실내가 아닌 외부의 조용한 병원 정원에서만 허용될 것. 시간은 정확히 10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심장 제세동기를 포함한 모든 응급 장비를 갖춘 의료팀이 바로 옆에서 대기할 것. 그리고 할머니의 혈압과 맥박에 아주 작은 이상 신호라도 보이면
그 즉시 만남은 중단될 것.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모두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기적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 열린 것입니다. 약속된 재회의 날은 이틀 뒤. 그 이틀 동안 지석과 지은, 그리고 영수 씨는 각자의 자리에서 초조함과 희망 속에서 그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10분의 시간이 꺼져가는 두 생명의 불꽃을 다시 살려낼 기적이 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내버릴 비극이 될지, 이제 신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적이 약속된 날의 아침은 유난히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보호소의 지석은 평소와 달리 이른 새벽부터 출근해 백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원으로의 이동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어요.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마친 한 위대한 영혼을 위한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지석은 먼저 백구를 조심스럽게 목욕시켰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닿자 백구의 털에 엉겨붙어 있던 도시의 먼지와 거리의 슬픔이 거품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지석은 자신의 몸이 흠뻑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며칠간의 보살핌으로 윤기를 되찾기 시작한 하얀 털이 본래의 눈부신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목욕을 마친 뒤 지석은 특별히 준비해온 영양가 높은 소고기 죽을 백구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식음을 전폐하던 백구였지만 그날따라 무언가를 예감이라도 한 듯 천천히 다가와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석의 눈가에 자신도 모르게 이슬이 맺혔죠. 차에 오르기 직전 지석은 백구의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백구야, 이제 만나러 가는 거야. 내가 그토록 뵙고 싶어 했던 분, 너의 세상을 만나러 가는 거다. 가서 모든 슬픔을 다 잊고 행복해야 한다. 백구는 대답 대신 꼬리를 아주 희미하게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깊고 고요한 눈으로 지석을 바라보았죠.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그리고 고맙다는 무언의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요양병원 역시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간호사 지은은 애써 평소와 같은 표정을 지으며 순자 할머니의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차마 할머니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할머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정원에 나가서 햇볕 좀 쬐고 오라고 허락해 주셨어요라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아무런 반응 없이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죠. 지은은 할머니에게 가장 깨끗하고 따뜻한 외투를 입혀드리고 무릎에는 두툼한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아들인 영수 씨는 병실 복도를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초조하게 서성이다 담배만 연신 피워댔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대와 공포가 뒤섞여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병원 정원의 한쪽 구석에서는 의료진들이 응급 카트와 심장 제세동기를 배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중하고 절도 있는 움직임은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중대한 일임을 실감하게 했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주치의가 영수 씨와 지석, 지은을 불러 모아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속 시간은 정확히 10분입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감지되면 전 즉시 중단시킬 겁니다. 모두 제 통제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모두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석이 운전하는 차가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백구는 주변의 풍경을 둘러보며 공기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하지만 그 너머로 희미하게 풍겨오는 풀과 흙의 냄새. 백구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여정 중 가장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지석이 백구를 데리고 약속된 정원으로 들어섰을 때 저편에서 지은이 미는 휠체어에 앉은 순자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휠체어는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정원의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그 휠체어를 본 순간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돌처럼 팽팽하게 긴장했고 털이란 털은 모두 곤두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아주 낮고 애절한 크응하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비록 멀리 있었고 모습은 초라하게 변했지만 백구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 작은 실루엣, 저 익숙한 분위기, 자신의 세상 전부였던 그 존재를 말입니다. 백구의 그 작은 소리가 바람을 타고 할머니의 귀에 닿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이어진 영혼의 교감이 마침내 기적을 일으킨 것일까요? 아무런 반응도 없던 할머니가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기 없이 흐릿했던 그녀의 눈동자가 정원 풍경 위를 목적 없이 떠돌다가 마침내 한 곳에 멎었습니다. 지석의 옆에 서 있는 눈부시게 하얀 진돗개. 시간이, 공간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순간 정지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할머니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듯 했죠. 지석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백구의 목에 걸려있던 목줄의 클립을 딸깍 소리와 함께 풀었습니다. 자유로워진 백구는 그러나 미친 듯이 뛰거나 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지석을 한번 돌아보았고 그 눈빛에는 감사의 인사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는 몸을 돌려 오직 한 방향 휠체어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딛는 발걸음에는 수백 리를 헤매며 겪었던 고통과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삼켰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길이었고 긴 전쟁을 마친 영웅이 귀환하는 행진이었으며 충직한 영혼이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백구는 휠체어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훌쩍 뛰어올라 안기는 대신 아주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할머니의 무릎 위 담요가 덮인 그곳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길고 애달픈 낑낑거림이 정원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동안 미동조차 거의 없었던 그저 담요 위에 힘없이 놓여있기만 했던 순자 할머니의 오른손이 아주 천천히 마치 녹슨 기계처럼 떨리며 허공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손은 잠시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허공을 헤매는 듯 하더니 이내 정확히 아래를 향해 내려와 백구의 머리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이 힘겹게 백구의 부드러운 털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메마른 입술이 열렸습니다. 갈라지고 잠겨있던 목소리. 하지만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고 아름다운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백구야. 그 한마디에 닫혀있던 모든 것이 열리고 멈춰있던 모든 것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냉철함을 유지하던 주치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고 간호사 지은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영수 씨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며 땅을 쳤습니다. 주치의는 떨리는 손으로 응급 카트의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위험할 정도로 낮았던 할머니의 혈압과 맥박이 거짓말처럼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분의 제한 시간을 알리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들의 재회를 외면해 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끊어질 듯 이어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강아지 우리 백구 어디 갔다가 이제야 왔어. 이 늙은이를 혼자 두고. 백구는 대답 대신 할머니의 손등을 부드럽게 하찼습니다.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와도 같은 몸짓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병원 정원, 수많은 눈물 속에서 시들어가던 늙은 생명과 상처 입은 어린 영혼은 그렇게 서로를 보듬으며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사랑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눈부신 기적이었습니다. 정원에서 일어난 기적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주치의가 약속했던 10분이라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그는 자신의 규정과 원칙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숭고한 생명의 교감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달으며 1시간 가까이 그들의 재회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아들 영수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깊은 탄식과 함께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제가 틀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의사로서 쌓아온 제 지식과 경험으로는 오늘 일어난 일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군요. 환자분의 안정된 바이탈 수치는 그 어떤 약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힘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에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주치의는 자신의 권위와 병원의 규정을 스스로 깨고 백구의 정기적인 면회를 김순자 할머니의 공식적인 치료 과정의 일부로 처방했습니다. 동물 매개 치료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백구는 하루 한 번 할머니의 병실까지 들어올 수 있는 유일무이한 특별 치료사가 된 것입니다. 백구와의 재회는 꺼져가던 순자 할머니의 생명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기적 그 자체였어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던 그녀가 우리 강아지 좋은 것 먹이려면 나부터 기운 차려야제라며 스스로 죽그릇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문을 닫고 허공만 바라보던 그녀가 간호사 지은의 손을 붙잡고 백구의 어릴 적 이야기를 밤새 들려주기도 했죠. 꾀병을 부리며 주사를 맞지 않으려 도망 다녔던 일, 멧돼지로부터 밭을 지켜내 온 동네의 칭찬을 받았던 일 등 그녀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재활치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토록 거부하던 고된 물리치료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죠. 내 두 다리로 다시 걸어서 우리 백구 산책시켜줘야 한다. 그 목표 하나가 수십 가지의 약물보다 수백 번의 격려보다 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백구가 곁을 지키는 가운데 재활기구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는 할머니의 모습은 병원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들 영수 씨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구를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쓰러졌던 시간 동안 그를 짓눌렀던 지독한 죄책감은 이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굳건한 책임감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는 더 이상 주말에만 얼굴을 비추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회사 일이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와 어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백구를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에게 보내드린 용돈이나 비싼 선물이 아니라 바로 이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였다는 것을요. 그는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백구를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근처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을 알아보기도 하고 아예 자신의 집을 증축하여 어머니와 백구가 함께 지낼 공간을 만들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닌 미래에 대한 다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백구의 기적은 병원 담장 너머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수의사 지석은 백구의 사연을 계기로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펀딩을 시작했고, 백구의 이야기에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번아웃에 시달리는 냉소적인 수의사가 아니었어요.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위대한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으로 심장이 뛰는 진짜 수의사로 거듭났습니다. 간호사 지은 역시 환자에 대한 깊은 공감과 관찰력을 인정받아 병원에서 우수 직원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답니다. 백구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의 파동이 그와 스쳤던 모든 이들의 삶을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절이 2번 바뀌고 싸늘했던 겨울이 물러난 자리에 따스한 봄볕이 가득한 날, 순자 할머니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들 영수 씨가 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입원하던 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기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휠체어 옆에는 늠름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폭을 맞추며 걷는 백구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여왕의 퇴진을 호위하는 충직한 기사처럼 보였습니다. 몇 달 후 경기도의 한적한 전원주택. 영수 씨가 어머니와 백구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넓은 잔디 마당에는 봄꽃이 만발했고 따스한 햇살 아래 파라솔이 펼쳐져 있었죠. 그 아래 순자 할머니는 이제 휠체어가 아닌 하얀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보행기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 자신의 2 다리로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기적적으로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의 발치에 편안하게 엎드려 할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 필요도, 굶주림에 시달릴 필요도, 무언가에 쫓길 필요도 없었죠. 그의 세상은 다시 완전한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이 강아지가 정말 그렇게 멀리서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한 소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백구를 잠시나마 해피로 품어주었던 그 착한 소녀 민지였습니다. 백구의 사연을 전해 들은 민지의 가족이 주말을 이용해 할머니와 백구를 찾아온 것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백구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고 똑똑한 강아지인걸. 나 없으면 못 사는 바보이기도 하고. 그녀의 말에 백구는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크응 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다리에 머리를 더 깊이 비볐습니다. 그 모습을 집 현관에 서서 아들 영수 씨가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그는 방금 찍은 이 평화로운 풍경을 누군가에게 전송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동물보호소. 한창 바쁘게 진료를 보던 지석의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그가 화면을 확인하자 그곳에는 햇살 아래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와
그 곁을 평화롭게 지키는 백구,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영수 씨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선생님,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석은 사진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 생명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의 한가운데에 자신도 함께 했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다시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백구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절망의 끝에서 가장 눈부신 기적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백구는 자신의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햇살 좋은 봄날의 마당에서 할머니와 백구는 서로에게 기대어 그들만의 길고 행복한 이야기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어나갈 것입니다.